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리그에서 앙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왕 우승 조기 확정을 했습니다. 28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태에서 이제 모나코가 모든 경기를 이기면 승점이 71점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74점이 되면서 모나코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승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28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태에서 23승 5무 0패. 지금 남아있는 건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무패 우승에 대한 또 가능성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아직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예 경기에 제외가 됐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에서의 출전 시간을 보면요,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또 주전이었다 보니까 리그 우승에 분명한 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출전 시간 순인데 가장 많이 뛴 선수가 파초고요. 그 다음에 바르콜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강인 선수가 현재 리그에서 12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예요. 1396분을 뛰었고, 그리고 득점도 이강인 선수가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는 충분한 이런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명하게 밀려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를 오늘 출전시켰을 날이에요. 왜 출전을 시켰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으니까 그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로테이션을 하는 경기였죠. 그래서 뭐 하무스도 나왔고 에메리도 나왔고 미카엘 안데스도 나왔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주중에 있는 챔스를 대비하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주전 선수들 멘데스, 바르콜라, 덴벨레, 네베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나왔죠. 후반전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가 나올 만한 경기였는데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건 좀 이제 다소 아쉽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못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부상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경기 보면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도 하키미가 올라가고 두에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리카, 파초, 마르키뉴스 3백이에요. 3백인데 이렇게 이제 두면서 앞쪽에 있는 두에, 에메리,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흐비차 최소한 요 이제 5명의 선수는 로테이션이 됩니다. 경기 중에 심지어 하무스는 그래도 이제 9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앞쪽에 있고, 하키미는 이제 아무래도 풀백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거는 그래도 좀 부담이 있어서 앞쪽에 있는 하키미와 하무스는 그래도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요 뒤에 있는 5명 있죠? 5명은 계속 자리를 막 바꿔요. 어떤 식이냐? 두에가 하키미가 올라오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플레이하기도 하고요. 흐비차가 두에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본인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흐비차가 측면을 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에메리가 올라가면 파비안 루이스가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비티냐가 올라가면 에메리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키미가 측면에 있을 때 흐비차가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올라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그냥 자리를 다 바꿔요. 경기 내내 쉴 틈 없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선수가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이해도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그냥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의 평균 위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키미 올라오고요, 리카란데스가 3백 만들면서 3백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 보세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게 평균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스위칭을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왼쪽도 갔다가 오른쪽도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 위치가 중앙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에, 흐비차,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비티냐 다. 요 이제 평균 위치 맵이 이렇게 중앙 지역에 다 쏠려 있다는 건 모든 선수가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수렴하는 위치가 가운데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또 재밌는 그런 기록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에메리가 분명히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보시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에메리. 비티냐 마찬가지예요. 비티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파비안 루이스 마찬가지죠.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에서 뛰었던 시간이 조금 많긴 하지만 파비안 루이스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 3미들이 만들어지면 이 3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위치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리를 벗어나면 미드필더 라인이 좀 비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리를 좀 지키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그리고 비티냐 자체가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인데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거다 보니까 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누군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다시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가고 계속.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해야 되고 중앙 미드필더도 해야 되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 밸런스를 잡는 데는 아무래도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보다 좀 밀리죠. 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리카르란데스 같은 선수가 올라가면 3백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요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는 역할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런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밀리는 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진, 흐비차, 두에 이런 선수들 계속 자리 바꿔요. 계속. 그리고 어쩔 때는 두에와 흐비차가 미드필더적인 성향도 있어서 에메리나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가 올라가면 두에나 흐비차가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 볼 때가 있어요. 자리가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두에 같은 경우도 볼터치 맵인데 왼쪽 오른쪽 거의 동일하게 뛰었습니다. 흐비차 왼쪽 오른쪽 거의 동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심지어 측면에서 치고 달려나갈 수도 있고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도 있죠. 오른쪽 왼쪽 다. 덴벨레도 마찬가지고 바르콜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피드도 빠르고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수비적인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역할을 평균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였어요. 지난 시즌부터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 다 되고 심지어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몇 번 엘리케 감독이 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술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선수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엘리케 감독이 뭔가 실험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왼쪽 오른쪽 뛰는 거 혹은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가 다 되는 거, 이게 팀 내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불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좀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게 오늘 경기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예를 들면 이 파리 생제르맹이 여기서 이제 전형을 만드는 걸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백을 만듭니다. 3백을 만들었는데 흐비차가 오른쪽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키미가 뛰고 오히려 앞쪽으로 비티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하무스가 있고 뒤에 파비안 루이스가 있고요. 에메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또. 그리고 두에가 측면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흐비차가 오히려 내려와서 볼을 배급하고 있고 비티냐가 올라가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키미도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죠. 이런 스위칭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면 또 이번에는 3백이 만들어지는데 비티냐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왼쪽으로 와서 3백의 왼쪽을 봅니다. 왜 그러냐? 리카르란데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에메리가 이번엔 오른쪽에 있고요. 아까는 왼쪽에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건 이번엔 파비안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두에가 아까는 왼쪽에 있었지만 이번엔 오른쪽, 왼쪽에는 흐비차. 정말 복잡해요. 이 선수들의 위치 자체가 정말 아주 거의 뭐 계속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키미마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가 있죠. 이런 걸 보면 단 두 장면을 봤는데 선수의 위치가 동일한 게 없어요. 똑같은 공격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백 만들었는데 3백 만드는 것만 똑같지 앞에서는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를 막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놓치는 순간 거기서 공간이 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반기 때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케 감독이 계속 이 전술을 입히면서 선수들이 어떤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내가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누군가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누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내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 뭔가 계속 퍼즐 맞추기를 선수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공격 장면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 많아요. 이 장면은 흐비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에가 오른쪽에 있다가 반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흐비차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두에가 요 뒷공간으로 뜁니다. 순간적으로 이 왼쪽으로 다 몰린 거죠. 두에와 흐비차가. 그래서 흐비차가 볼을 잡아서 두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두에가 오른쪽에 있다가 넘어왔잖아요. 그 순간 두에가 왼쪽으로 넘어오니까 하키미가 올라와서 측면을 담당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에가 크로스를 올릴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키미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9번 공격수 자리에 하무스가 있죠.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하키미의 자리, 뒷공간을 커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두에의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하키미와 하무스를 모두 거쳐서 뒤로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이 뒤로 빠져 있을 때 이 공간으로 볼이 흘러나와서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슈팅, 결정적인 슈팅이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도 선수들이 서로 다 누군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그 공간을 누군가가 또 커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비게 되면 누군가가 또 올라와서 커버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에메리가 일단 오른쪽에 있고요. 이때 흐비차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 두에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아까는 하키미의 뒷공간을 커버했지만 이번엔 두에의 뒷공간을 커버해요. 이래서 파비안 루이스도 요즘에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두에가 반대편으로 가면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파비안 루이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는 이런 전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 에메리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두에가 갑자기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두에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두에 대신에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파비안 루이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있는 하무스에게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하무스가 프리하게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요 스위칭 플레이가 막 이루어지니까 두에를 따라가는 수비, 파비안 루이스를 견제하는 수비, 그러다 보면 하무스에게 공간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오늘 득점 장면도 보면 딱 이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장면에서 나와요. 이 장면은 흐비차가 있고요.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무스, 두에, 하키미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흐비차가 뛰어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려요. 근데 흐비차가 측면을 무너뜨리니까 자연스럽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거든요. 이때 파비안 루이스가 가운데 있고 뛰어들어가면 수비수가 또 한 명 끌려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연쇄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다음 장면을 보면 흐비차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요 사이 공간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흐비차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돌아섰는데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나오니까 수비가 한 명 또 끌려 나온 거예요. 흐비차에게 한 명, 파비안 루이스에게 한 명.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무스가 있으니까 하무스가 뛰어가면 수비수가 또 하무스에게 집중이 되죠. 그 순간 두에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수비를 계속 끌어내고 두에에게 공간이 생기죠. 여기서 흐비차가 애초에 크로스도 좋았죠. 흐비차의 크로스가 딱 들어가는데 이 공간으로 이때 보시면 흐비차에게 한 명, 파비안 루이스에게 한 명, 그리고 하무스가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무스에게는 2명의 수비수 쏠리니까 두에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요 공간으로 절묘하게 크로스, 여기서 두에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 보면 그냥 파리 생제르맹이 그냥 지금 무패 기록을 쓰면서 리그에서 지금 압도적인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면서 모든 선수가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선수가 다 위치를 바꾸는데 기본적인 전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전형 내에서 계속 선수가 왔다 갔다 밸런스도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요. 선수가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만큼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좀 뭔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궤도에 딱 올라가 버려서 지금 베스트 11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 팀에서 베스트 멤버를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독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요즘에는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강인이 이번 시즌에 기여도가 없는 거 아니냐? 팀에 기여도 없이 리그 우승을 한 거 아니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밀려있지만 전반기부터 후반기 넘어올 때 그 경계선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뛰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출전 시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많아요. 주전급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을 그냥 꽁으로 우승했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죠. 후반기에 좀 밀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전반기에 주전이 아니었던 두에, 전반기에 주전이 아니었던 파비안 루이스, 뭐 이런 선수들도 꽁으로 우승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의 베스트와 후반기의 베스트가 지금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엘리케 감독을 행가래를 또 해주는 그런 이제 또 이렇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뭐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엘리케 감독이 팀을 너무나 일단 잘 만들었고, 일단 이제 요런 이제 흐름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무패 우승,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런 것들을 향해서 좀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섣불리 뭔가 우승 셀레브레이션은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경계를 하면서 남은 시즌을 치러야 되고, 이강인 선수도 오늘 뭐 경기 끝나고 부상이었기 때문에 명단에선 제외가 됐고 경기장 어딘가에는 있었을 텐데 뭐 오늘 공식적인 뭐 우승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은 아니니까 경기 끝나고 경기장에 내려오는 모습까지는 보이질 않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공식적인 뭐 이제 우승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을 조만간 또 볼 수가 있을 것이다.